장례식장 구석에서 들려온 그 목소리. 영희야, 여기 자리 있어. 25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의 이름을 부르는 낯선 남자를 보고 도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그쪽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젊은 여성의 얼굴은 영희와 똑같았어요. 저는 김서영입니다. 영희와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미소. 제 어머니는 서영이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 도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25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믿기 힘든 운명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25년간 숨겨져 있던 놀라운 진실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모든 이야기의 시작으로 함께 돌아가 보실까요? 전북 전주 변두리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빨간 벽돌로 쌓은 담장에는 담쟁이 덩굴이 푸르게 뻗어 있었고 마당 한쪽에는 작은 텃밭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상추와 깻잎, 고추가 푸르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이 집의 주인 한도연은 올해 68입니다. 은퇴한 지 벌써 8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38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그였기에 몸에 밴 교사의 생활 리듬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 반 낡은 알람 시계가 째각째각 소리를 내며 하루를 알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릎이 뻐근하고 허리가 아팠지만 이제는 익숙한 일이었죠.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는 복도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영희와의 결혼 사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손주 준서의 돌사진까지. 매일 아침 이 사진들을 지나치며 도연은 지난날의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곤 했어요. 거실로 나오자 텅 빈 공간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혼자 사는 지 이제 3년째였죠. 아내 서영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뒤부터 말입니다. 도연은 오래된 라디오를 켰어요. KBS 일라디오에서 나오는 아침 뉴스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전주 지역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들으며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의 텃밭도 며칠째 비가 내리지 않아 바짝 말라 있었어요. 영희가 살아있을 때는 매일 아침 함께 물을 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 일마저 혼자 해야 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도연은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작은 부엌이지만 영희의 손길이 닿은 곳곳이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찬장 위에 놓인 도자기 그릇들, 가스레인지 옆에 양념통들, 냉장고에 붙어 있는 자석들까지 모든 것이 영희의 흔적이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통 하나와 반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큰아들 며느리 수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다 주는 반찬들이었어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무생채가 작은 밑반찬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식들에게 신세를 지며 사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쌀을 씻어 밥을 지으면서 도연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영희와 함께했던 아침 시간들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영희는 항상 도연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여놓곤 했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일어나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죠. 여보, 일어났어요?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요. 고마워, 영희야.
덕분에 오늘도 맛있는 아침을 먹을 수 있겠네. 그때는 그런 일상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날씨 예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오늘 전주 지역 최고 기온은 28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니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의 밝은 목소리와는 달리 도연의 마음은 어둠에 잠겨 있었죠. 밥이 익는 동안 도연은 거실로 나와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25년 전 영희와 함께 새 집에 이사 올 때 산 시계였어요. 나무 테두리에 로마 숫자가 새겨진 고풍스러운 시계였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죠. 젊은 부부가 꾸린 보금자리,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여보, 이 시계 어때요? 우리 집에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그래, 예쁘네.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시간을 재어주면 좋겠다. 그 시계는 지금도 변함없이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지만 그 아래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모두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영희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는 도연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날 이후 도연은 평범하게 늙어가자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더 이상 큰 기대도 큰 슬픔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었죠. 밥이 다 되어가는 냄새가 부엌에서 풍겨왔습니다. 도연은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신김치를 썰어 넣고 돼지고기 몇 점을 넣으니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대충 때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영희가 항상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했던 것처럼 도연도 나름대로 정성을 들이려 했습니다. 오전 9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오래된 집 전화였는데 벨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수진이에요. 큰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나 정중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아, 수진이구나. 무슨 일이니? 아버지, 죄송한데 오늘 준서 데리러 오실 수 있으세요?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야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출장 중이라서. 그럼 당연하지. 언제든지 괜찮다. 할아버지가 뭐 하는 일 있겠니? 도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어요. 손주 준서를 돌보는 일은 요즘 도연에게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7살 준서는 영희를 꼭 닮아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구부러지는 모습과 장난스럽게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표정은 영희와 똑같았죠. 점심을 먹고 도연은 준서를 데리러 아들네 아파트로 갔습니다. 전주 효자동에 있는 새 아파트 단지였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한 곳이었지만 도연에게는 왠지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옛날 골목길의 정겨움이 그리웠어요. 준서를 만나자 아이는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준서 오늘도 잘 지냈나? 할아버지랑 뭐 하고 싶어? 놀이터 가요. 그네 타고 싶어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준서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도연은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어요. 준서가 그네를 타며 할아버지, 더 높이 하고 소리칠 때마다 도연의 마음도 함께 날아갔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나이든 자신을 잊고 즐거울 수 있었죠. 하지만 저녁이 되어 준서를 집에 데려다 주고 나면 다시 혼자였습니다. 아이와 헤어지는 순간이 가장 서글펐어요. 준서는 언제나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자면 안 돼요? 하고 물었지만 도연은 엄마 아빠가 기다리니까 집에 가야지 하며 아이를 달래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라디오에서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혜은이의 당신만을 사랑해였죠. 영희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였습니다. 당신만을 사랑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노래가 흘러나오자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희와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흥얼거리던 노래였어요. 그때 영희는 25, 도연은 27이었습니다. 영희야, 너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도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영희에 대한 그리움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혼자 남은 시간들이 길어질수록 영희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죠. 밤이 깊어가자 도연은 침실로 들어갔어요. 혼자 쓰기에는 너무 넓은 더블베드, 영희의 베개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매일 밤 영희의 베개를 안고 잠이 들곤 했어요. 베개에서 나는 희미한 향수 냄새는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영희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는 영희의 유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영희가 쓰던 일기장, 결혼 반지, 그리고 마지막에 남긴 편지 한 통. 도연은 가끔 그 편지를 꺼내 읽곤 했습니다. 여보, 먼저 가서 미안해요. 부디 나를 너무 그리워하지 말고 건강하게 사세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그것만이 영희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겠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전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이웃집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심야 음악까지 모든 것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도연의 집 현관문에 부고 전단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먼 친척 김병수 할아버지의 부고였어요. 도연과는 촌수로 따지면 육촌 형님뻘 되는 분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병을 앓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결국 하늘나라로 가시게 된 것이었죠. 도연은 부고를 읽어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였으니 천수를 다하신 것이라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요즘처럼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되는 나이가 되니 더욱 그랬습니다. 장례식장은 전주 시내 한복판에 있는 큰 상조회관이었어요. 도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라 어깨가 좀 답답했지만 예의를 지켜야 했죠. 영희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이 있으면 함께 갔는데 이제는 혼자 가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도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전주는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옛날 골목길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었죠. 한옥마을만 전통을 지키고 있을 뿐 나머지 지역은 다른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상조회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조문객들이 와 있었어요. 대부분 도연과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옛날 얼굴들도 몇몇 보였지만 세월이 흘러 많이 늙어 보였죠. 도연 자신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분향소 앞에서 국화꽃을 놓고 절을 올린 뒤 도연은 상주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김병수 할아버지의 아들 김진호는 도연보다 몇 살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진호야, 고생 많았다. 아버지께서 편히 가시길 바란다. 도연 형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형님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상주와 인사를 나눈 뒤 도연은 빈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장례식장 특유의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조문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고인의 생전 이야기를 나누거나 근황을 묻고 있었습니다. 도연 근처에는
젊은 부부 한 쌍과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아마 고인과 인연이 있는 분들이겠죠. 중년 남자는 고인과 동양 출신인 듯 사투리를 쓰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병수 할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셨는데, 우리 고향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인물이었어. 도연은 가만히 앉아 주변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혼자 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연은 목이 말라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러 갔어요. 장례식장 한쪽에 마련된 간단한 다과 공간에서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시고 있는데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익숙한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묘하게 귀에 익은 억양과 음성이었어요. 도연은 물을 마시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중년 남성인 것 같았는데 누군가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대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데? 도연은 고개를 살짝 돌려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봤어요. 장례식장 구석 쪽에 중년 남자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수더분한 인상이었지만 어딘지 피로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옆에 앉은 여성을 향해 말하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어요. 영희야, 여기 자리 있어. 도연의 손에서 종이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영희라는 이름.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친숙한 목소리로 부르는 영희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도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지? 영희라고 했나? 도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영희라고 들렸는데 혹시 잘못 들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 그 억양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도연에게 매우 익숙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다시 한번 그쪽을 바라봤어요. 중년 남자는 여전히 옆에 여성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여성의 얼굴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뒷모습만으로도 젊어 보였어요. 설마 그런 일이. 도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영희는 25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도 치렀고 묘지에도 정기적으로 성묘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누군가가 영희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그 목소리는 단순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도연의 기억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어디선가 들었던 목소리 같았어요. 도연은 종이컵을 들고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자 남자와 여성의 대화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오늘 일찍 들어가도 괜찮을까? 괜찮아, 아버지. 이미 조문은 다 드렸으니까. 여성이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 부녀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도연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목소리도 익숙했습니다. 영희와 비슷한 음색이었어요. 높지도 낮지도 않은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 영희가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가까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귀를 기울였지만
이제는 그들의 대화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도연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영의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환청을 듣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이런 일이 생긴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특히 남자의 목소리는 단순한 착각으로 넘기기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과거에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장례식장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발인 시간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도 일어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중년 남자와 젊은 여성은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이번에는 여성의 옆모습이 살짝 보였는데 정말로 영희와 닮은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머리 스타일과 체격이 비슷했어요. 도연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요. 목소리도 외모도 이름도 비슷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영이라는 이름은 그 세대에서는 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도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를 마시니 조금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면서 도연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혹시 그 부녀가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들을 다시 보지는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도연의 마음은 어수선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단순한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 의미가 있는 일이었을까? 25년 전 잃어버린 영희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 창밖으로 지나가는 전주 시내 풍경을 보며 도연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도연은 계속 그 부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여성의 뒷모습과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영희와 너무도 닮아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버스가 집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지만 도연은 내리지 못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집에 들어가 봤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도연은 다시 시내로 향하는 버스를 탔어요.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자. 내가 착각했는지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장례식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일로 이렇게까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상조회관에 다시 도착하니 아직 발인이 끝나지 않았나 봅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드나들고 있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장례식장 안은 아까보다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발인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어서 조문객들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도연은 아까 그 부녀가 앉아있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여성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정말로 영희와 닮아 있었어요. 특히 옆모습이 그랬습니다. 코의 라인, 입술의 모양, 턱의 각도까지 모든 것이 영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도연은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쥐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실례지만요. 중년 남자와 젊은 여성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도연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특히 여성의 눈을 본 순간 도연은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영희와 똑같은 눈이었어요. 크고 맑은 눈동자, 길게 늘어진 속눈썹, 그리고 눈가의 작은 점까지 모든 것이 25년 전 기억 속의 영희와 일치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여성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도 영희와 비슷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이 제 죽은 아내와 닮았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죠. 아, 저는 한도연이라고 합니다. 고인과 인연이 있어서 조문을 왔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저희도 고인과 인연이 있어서 왔어요. 중년 남자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으니 더욱 확실해졌어요. 분명히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였는지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실례지만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김서영입니다. 순간 도연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영. 영희의 본명이 서영이었는데 이 여성의 이름은 김서영이었어요. 성은 다르지만 서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영. 서영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겹쳐 있었어요. 외모, 목소리, 심지어 이름까지. 혹시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올해 42입니다. 42. 25년 전이라면 17이었을 나이입니다. 영희가 세상을 떠났을 때가 25년 전이었으니 만약 영희가 살아있었다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였어요.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이 여성이 영희? 아니,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우스워 보였어요. 영희는 분명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도 치렀고 무덤도 있었어요. 저기, 혹시 어머니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아는 분과 이름이 비슷해서요. 도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서영은 옆에 중년 남자를 잠깐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제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에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도연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으니까요. 실례지만 어머니 성함이? 서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서영이 바로 자신의 아내 이름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일치였어요. 서영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왜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서영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을 말하자니 너무 갑작스러웠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걸렸습니다. 그 이름을 가진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요. 정말요? 어떤 분이셨는데요? 서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제 아내였습니다. 25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순간 서영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과 혼란, 그리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어요. 옆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도 몸을 돌려 도연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분 성함이 혹시?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도연입니다. 한도연. 서영이 그 이름을 되풀이했습니다. 마치 익숙한 이름인 것처럼 들렸어요.
중년 남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선생님, 혹시 선생님이 그 한도연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를 어떻게? 저는 박영수입니다. 25년 전에 영희 씨를, 박영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도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5년 전 영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영희를 병원으로 옮겨준 사람이기도 했고요. 박영수 씨였군요. 25년 만이네요.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과 함께 너무나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제가 찾던 그분이신가요? 그렇다, 서영아. 이분이 내 친아버지시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친아버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선생님, 실은 영희 씨가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서영이를 낳았습니다. 박영수의 말에 도연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영희가 살아 있었다고?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럴 리가. 저는 분명히 영희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영애 씨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선생님을 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도연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 친아버지세요? 도연은 서영의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와 똑같이 가늘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도연은 장례식장에서 나온 뒤에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서영이 자신의 딸이라고? 영희가 25년 전에 죽지 않았다고?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영수는 장례식장을 나오며 도연에게 명함 하나를 건넸어요. 선생님, 저희 가게 주소입니다. 서영이가 선생님을 많이 그리워했어요. 명함에는 남부시장 박간의 국밥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 인근의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영희는 정말 어떻게 된 건가요? 그건 서영이와 함께 있을 때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서요. 박영수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25년간 품고 살아온 그리움과 슬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서영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제 친아버지세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해 주셨던 그분이세요? 서영아, 나도 아직 정신이 없구나. 하지만 내가 내 딸이라니.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딸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서영의 말에 도연의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영희가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내 어머니는 언제 세상을 떠났니? 5년 전입니다. 병으로. 도연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영희가 5년 전까지 살아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혼자 그리워하고 있는 동안 영희는 다른 사람과 살고 있었다니.
박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너무 충격적이셨을 텐데.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야기해요. 서영이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요, 그래야겠네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감사하면서도 미안했어요. 세 사람은 각자의 길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도연은 서영과 박영수가 가는 길을 멀찍이 따라가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시내버스를 타고 남부시장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도연도 다음 버스를 타고 따라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딸의 삶을 엿보는 것 같아서 죄스럽기도 했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남부시장은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시장 중 하나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각종 상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생선가게, 정육점, 야채가게, 그리고 작은 음식점들까지. 정겨운 시장 분위기가 물씬 풍겨났습니다. 도연은 멀찍이서 서영과 박영수를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시장 안쪽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박간의 국밥집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국밥집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5개 정도 들어갈 만한 크기였어요.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도연은 국밥집 맞은편 문구점 앞에 서서 지켜봤어요. 서영과 박영수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서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인가? 도연은 서영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테이블을 닦는 모습,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 모든 것이 영희와 닮아 있었어요. 특히 웃는 모습은 정말로 영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시장 상인들이나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인 듯 서영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서영아, 오늘도 국밥 하나? 네, 사장님. 김치 많이 드릴게요. 서영의 밝은 목소리가 도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정말로 영희의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도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줄어들었어요. 서영은 가게 앞을 쓸고 있었고 박영수는 안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도연에게는 너무나 소중해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박영수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서영이 급히 다가가서 박영수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다,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울 뿐이야. 오늘은 일찍 들어가 계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서영이 박영수를 가게 뒤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마 주거 공간이 있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서영이 혼자 나와서 다시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저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 딸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박영수가 대신 해준 것에 대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다시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서영은 혼자서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오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밝게 웃으며 손님들을 대했습니다. 한 할머니 손님이 서영에게 말했어요. 서영아, 너 혼자 하기 힘들겠다. 영수 씨는 어디 계시노? 괜찮아요, 할머니. 아버지가 좀 피곤하셔서 쉬고 계세요. 에고, 몸 조심해야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고마워요. 도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서영을 진짜 딸처럼 챙기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자신이 없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가게에 불이 꺼졌습니다. 서영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혼자서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설거지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도연의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내가 그동안 뭘 했나? 내 딸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도연은 자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물론 자신도 서영의 존재를 몰랐지만 그래도 아버지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서영이 가게 문을 잠그고 뒤쪽으로 들어가자 도연은 그제야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의 머릿속은 온통 서영 생각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도연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25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동안 혼자 고생하며 살아온 딸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왜 나를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마워.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다시 서영을 만나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도연의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도연은 여전히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서영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5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서영이가 내 딸일까? 영희가 살아있었다면 왜 나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난 도연은 서랍에서 박영수가 준 명함을 꺼내 들여다봤어요. 남부시장 bak간의 국밥집. 그곳에서 모든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25년 만에 알게 된 딸과 제대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이 떨렸습니다. 남부시장에 도착하니 오전 시간이라 그런지 비교적 한적했어요. bak간의 국밥집 앞에 서니 안에서 서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 몇 명이 앉아 국밥을 먹고 있었죠.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딸랑 문종 소리가 나자 서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 아버지. 서영이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두 사람을 힐끗 쳐다봤어요. 안녕, 서영아. 시간 있을 때 이야기 괜찮을까? 네네. 물론이에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영은 다른 손님들의 주문을 마저 받고 음식을 내온 뒤에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긴장되어 보였어요. 저쪽 구석자리에 앉으세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가게 한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영이 따뜻한 숭늉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버지, 정말 제 친아버지가 맞나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서영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영희의 얼굴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는다. 25년 동안 너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국어 선생님이셨다고, 책을 좋아하셨다고, 그리고 저를 많이 사랑하셨을 거라고. 서영의 말에 도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영희가, 내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나? 네. 하지만 왜 헤어지셨는지는
끝까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빠는 좋은 분이었다고만 하셨죠. 그때 가게 안쪽에서 박영수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어요. 도연을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오셨군요. 네, 박영수 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25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박영수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도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씀드리기 힘든 이야기입니다만 알 권리가 있으시니까요. 박영수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선생님은 영애 씨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계셨죠. 하지만 사실은 영애 씨가 그렇게 꾸민 일이었어요. 꾸민 일이라고요? 도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영수를 바라봤습니다. 영애 씨가 임신 중이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는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선생님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다고 들었어요. 도연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집안에서 영희와의 결혼을 반대했었어요. 영희의 집안이 가난했고 부모님은 더 좋은 집 딸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영희가 그 때문에 네, 영애 씨가 말씀하셨어요. 자신 때문에 선생님이 집안과 멀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아이까지 생겼는데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서영이 조용히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아픈 과거를 처음 듣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영애 씨가 저에게 부탁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다고 해달라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포기하실 거라고. 말도 안 돼요. 나는 영희를 사랑했어요.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때는 영애 씨 마음이 그랬어요. 선생님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박영수의 말에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5년 전에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영희를 더 잘 지켜주지 못했을까? 왜 영희의 마음을 몰라줬을까? 그래서 영희는 어디로 간 건가요? 저와 함께 부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서영이를 낳았고 몇 년 후에 다시 전주로 돌아왔죠. 부산에서? 그럼 박영수 씨와? 아니에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영애 씨와 서영이를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영수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25년 동안 영희와 서영을 돌봐준 박영수에게 감사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어머니는 저 때문에 아버지를 포기하신 건가요? 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다, 서영아. 내 어머니는 너를 사랑했고 나도 사랑했어. 다만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도연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희와 똑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그럼 어머니는 아버지를 그리워하셨나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만나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용기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박영수의 말에 도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영희도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게 되니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을까? 나는 영희를 기다렸는데. 영애 씨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재혼하셨을 거라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셨을 거라고요. 재혼? 나는 영희 외에 다른 여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도연의 외침에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정말 어머니만 사랑하셨어요? 그럼 25년 동안 영희만 생각하며 살았다. 너를 낳았다는 걸 알았다면. 도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한동안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5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두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영아, 나는 내 아버지야. 2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로서 너를 지켜주고 싶어. 서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희와 똑같은 미소였어요. 국밥집에서 나온 도연은 멍하니 길을 걸었습니다. 25년간 품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영희가 자신을 사랑했지만 짐이 되기 싫어서 떠났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딸이 2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왔다는 것까지. 버스 안에서도 도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박영수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영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했다는 것, 자신 때문에 도연이 집안과 멀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것. 내가 뭘 했지? 왜 영희의 마음을 몰라줬을까? 도연은 자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영희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했는지 이제서야 이해하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라디오를 켜지도 않았고 점심도 먹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점심을 준비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영희를 닮은 그 맑은 눈동자, 따뜻한 미소, 그리고 국밥집에서 손님들을 대하는 정성스러운 모습까지. 특히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의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영아,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25년 동안 딸이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저몄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도연은 밥을 먹지 않았어요. 입맛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대신 침실로 들어가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영희의 유품들을 꺼내놓았어요. 영희의 일기장, 결혼 반지,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마지막 편지.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영희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여보, 먼저 가게 되어 정말 미안해요. 사실은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있다는 걸요. 하지만 여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여보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아서 이런 선택을 했어요.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전에는 이 편지의 진짜 의미를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영희가 자신을 사랑했다는 마지막 인사말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부디 나와 아이를 잊지 말고 당신답게 살아주세요. 언젠가는 우리 아이가 아버지를 찾아갈 거예요. 그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어 있기를 바라요. 편지의 마지막 구절을 읽은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영희는 처음부터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젠가 아이가 아버지를 찾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구든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서영이에요.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도연은 깜짝 놀랐어요. 서영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꼭 드려야 할 게 있어요. 도연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서영이 작은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것을 보니 많이 운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런데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요. 아니야, 들어와. 서영아. 서영이 집안을 둘러보며 신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책장 가득한 책들,
그리고 영희가 좋아했던 라디오까지. 여기가 아버지 집이군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집이랑 똑같아요. 영희가, 내 어머니가 이 집 이야기를 했나? 네. 어머니가 가끔 내 아버지는 책을 좋아하셔서 집에 책이 많을 거야. 그리고 라디오를 항상 켜놓고 계실 거야 라고 하셨어요. 서영이 거실 한쪽에 가득 꽂힌 책들과 오래된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영희의 말 그대로였어요. 정말 똑같네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서영아, 너는 왜 여기까지 왔니? 이런 밤에. 아버지가, 박영수 아버지가 오늘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많이 아프신가? 네. 몇 달 전부터 자꾸 쓰러지시곤 했어요. 오늘도 가게에서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25년 동안 자신의 딸을 키워준 은인이 아프다니. 지금은 어떠신데? 의식은 찾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많이 약해지셨대요. 그런데 병원에서 계속 아버지 걱정만 하세요. 내 걱정을? 네. 작게 서영이 친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너무 충격받지는 않았을까 하시면서요. 서영이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낡은 일기장과 사진 몇 장, 그리고 편지 봉투들이 나왔어요. 이거 어머니 유품이에요. 박영수 아버지께서 이제 진짜 아버지에게 드리라고 하셨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영희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일기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일기를 쓰셨어요. 모두 아버지 이야기예요. 도연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5년 전 날짜부터 시작된 영희의 일기가 있었어요. 오늘도 도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서영이가 오늘 처음으로 아빠라고 말했다. 언젠가는 진짜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 도연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기를 바란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이런 글을 쓰셨다고?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매일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라고, 책을 좋아하고 학생들을 아끼는 좋은 선생님이라고. 서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셨지만 다른 아이들은 아빠가 있는데 저만 없으니까. 서영아. 도연이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내가 있는 줄도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았을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아빠는 25년 동안 내 어머니만 그리워하며 살았어. 너를 알았다면 매일매일 너를 안아줬을 거야. 서영이 도연을 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아버지의 품에 안긴 것이었어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아빠랑 놀이터에서 노는 걸 볼 때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25년간 떨어져 있었던 아버지와 딸이 드디어 만난 순간이었어요. 서영아, 이제부터 아빠가 널 지켜줄게. 2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곁에 있을게. 네, 아버지. 서영이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영희가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서영이 어렸을 때부터 자란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셨어요. 언젠가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어서라고 하셨어요. 도연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돌잔치 사진, 첫걸음 사진,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했어요. 이 모든 순간들을 내가 함께하지 못했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멀리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외롭지 않았어요.
서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희와 똑같은 미소였어요. 아버지, 내일 저와 함께 병원에 가주실 수 있어요? 박영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 물론이지. 박영수 씨께 인사드려야 해. 25년 동안 널 키워주신 분이니까. 도연은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영아,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저, 국밥집도 있고 박영수 아버지도 돌봐야 하는데 진짜 아버지와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널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을 거야.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돼. 다만 가끔이라도 아빠를 찾아와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힘들 때는 언제든 말해. 이제 너에게는 진짜 아빠가 있어. 서영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렸습니다. 네, 아버지. 자주 찾아뵐게요. 이제 정말 아버지가 생겼네요.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은 25년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메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과 서영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평생 입어본 옷 중 가장 정성스럽게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25년 동안 자신의 딸을 키워준 박영수에게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긴장하지 마세요. 박영수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서영이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딸의 따뜻한 손길에 도연의 마음이 조금 진정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복도에서 의사와 이야기하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301호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악화됐어요. 가족들에게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1호가 바로 박영수의 병실이었어요. 박영수 아버지. 서영이 뛰어가려 했지만 도연이 서영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 서영아. 우선 의사 선생님께 상황을 들어보자. 두 사람은 의사에게 다가갔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간경화 말기 상태세요. 어젯밤부터 갑자기 악화되었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서영이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도연도 급히 따라갔어요. 병실 안에 박영수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노랗게 뜨고 숨소리도 거칠었어요. 하지만 도연과 서영을 보자 눈을 뜨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오셨군요. 박영수가 힘겹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약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영수 씨, 이렇게 아프신 줄 몰랐어요. 진작 병원에 오셨어야 했는데. 도연이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에요. 선생님을 만나고 이렇게 된 게 무슨 말씀이세요? 25년 동안 제가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박영수가 서영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영아, 아빠한테 잠깐 자리 좀 비워줄래? 선생님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 아버지, 괜찮아, 얘야. 중요한 이야기야. 서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어요. 박영수는 도연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박영수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도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은 영애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요? 서영이를 꼭 친아버지에게 돌려보내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솔직히 말하면 서영이가 너무 소중했어요. 제가 아이가 없어서 서영이를 진짜 딸처럼 생각했거든요. 박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영애 씨가 돌아가신 후에
더더욱 서영이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서영이까지 잃으면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거였으니까요. 도연은 박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박영수 씨도 서영이를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 욕심이었어요. 서영이는 언제나 친아버지를 그리워했거든요. 박영수가 베개 밑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영애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선생님께 드리라고 쓰신 편지예요. 25년 동안 숨겨뒀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영희의 글씨로 도연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보세요. 도연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도연님, 이 편지가 당신에게 전해진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25년 전 제가 한 선택을 후회하며 살았어요.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떠났지만 결국 당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우리 서영이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당신을 닮아서 책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도 고와요. 제가 죽으면 박영수 씨가 서영이를 돌봐주실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꼭 당신에게 돌려보내주세요. 편지를 다 읽은 도연은 박영수를 바라봤어요. 박영수 씨, 미안합니다, 선생님. 제가 영애 씨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지 못했어요. 박영수가 침대에서 내려와 도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영수 씨, 무슨 짓이세요? 일어나세요. 도연이 박영수를 일으키려 했지만 박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25년 동안 서영이를 제가 키웠지만 그 아이는 항상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제 욕심 때문에 그 아이의 진짜 행복을 빼앗은 거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박영수 씨가 없었다면 서영이는 어떻게 됐을지. 아니에요. 저는 서영이를 당신에게 돌려주지 못한 게 한이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박영수가 도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서영이 급히 박영수에게 달려갔습니다. 박영수는 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영아, 미안해.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기적이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박영수는 영희의 편지 이야기를 서영에게 들려줬어요. 서영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편지를. 서영아, 이제 내 진짜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해. 그게 내 어머니의 바람이었어. 서영은 박영수와 도연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두 아버지 모두 자신을 사랑해주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박영수 아버지도 사랑해요. 25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하지만 내 진짜 아버지는 두 분 다 제 아버지예요. 서영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영수 아버지는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고 도연 아버지는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예요. 저는 두 분 다 필요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영아, 아빠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박영수 씨를 버리라는 게 아니야. 저도 그래요, 선생님. 서영이가 두 아버지를 다 사랑해도 돼요. 박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영이 도연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진짜 아버지라고. 도연은 서영을 끌어안았습니다. 25년 만에 진짜 아버지가 된 순간이었어요. 그래, 서영아. 이제부터 아빠가 널 지켜줄게. 병실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25년간의 오해와 그리움이 모두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박영수는 병원에서 일주일 더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도연은 매일 서영과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 사람은 진짜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박영수의 상태가 안정되자 의사는 퇴원을 허락했어요. 하지만 무리는 금물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국밥집은 어떻게 하지? 서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박영수 혼자서는 가게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영과 박영수가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요? 왜 안 되니? 아빠도 국밥 정도는 끓일 줄 안다.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2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요리는 나름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선생님이셨잖아요. 은퇴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일을 해봐야지. 게다가 내 딸의 가게인데.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박영수도 고마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이지.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싶어. 다음 날부터 도연은 서영과 함께 국밥집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렸지만 금방 요령을 터득했어요. 무엇보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서영아, 이분이 누구시냐? 단골 할머니가 도연을 보며 물었어요. 제 아버지세요. 아버지? 서영이 아버지가 계셨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할머니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연도 웃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자주 뵐 것 같네요. 좋구나. 서영이가 이제 든든하겠네. 그렇게 도연은 남부시장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국밥집 손님들은 모두 도연을 반겨주었어요. 특히 도연이 오랫동안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알고는 더욱 존경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손자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에요. 공부보다는 먼저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억지로 시키면 오히려 싫어해요. 도연은 손님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해 주었어요. 38년간의 교사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국밥집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연이 있으면서 분위기가 더욱 따뜻해졌어요. 손님들은 밥을 먹으면서 도연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어느 날 저녁 서영이 도연에게 말했어요. 뭐가 고마워? 아버지가 오시고 나서 가게도 더 잘 되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25년 만에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야. 도연은 서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희와 똑같이 부드러운 머리카락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도연은 서영과 함께 전주천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예전에 영희와 자주 걸었던 길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 좀 더 해주세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만나셨는지, 어떤 연애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도연은 영희와의 첫 만남을 이야기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같은 책을 읽다가 우연히 마주쳤던 일, 첫 데이트 때 영희가 수줍어했던 모습, 그리고 프로포즈했을 때 영희가 울면서 좋다고 했던 순간까지. 와, 정말 로맨틱하셨네요. 그때는 젊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쑥스럽기도 하고 어머니가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 내가 영희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줬는지 가끔 걱정돼. 분명히 행복하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한테 아버지 이야기할 때마다 눈이 반짝거리셨거든요. 서영의 말에 도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몇 달이 지나자 도연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서영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낮에는 국밥집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저녁에는 박영수와 함께 장기를 두거나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큰아들 민수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변화를 기뻐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많이 밝아지셨네요.
민수가 국밥집에 놀러 와서 말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으니까. 도연은 서영을 소개했어요. 민수와 서영은 금방 친해졌습니다. 동생, 앞으로 잘 부탁해. 네, 오빠. 저도 잘 부탁드려요. 서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갑자기 오빠가 생긴 것이 신기했습니다. 손주 준서도 서영을 좋아했어요. 서영 고모, 저랑 놀아주세요. 그래, 준서야. 고모가 맛있는 것도 만들어줄게. 준서가 서영과 노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흐뭇했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혼자 전주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달빛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영희와 함께 걸었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영희야.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어요. 고마워. 내가 남긴 아이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어. 서영이는 정말 착하게 자랐어. 너를 많이 닮았더라.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도연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영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원망스럽기도 했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떠났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영이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너를 생각해. 내가 서영이에게 해준 사랑, 박영수 씨가 해준 사랑, 그리고 이제 내가 해줄 사랑까지. 우리 딸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 강물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아픈 과거도 그리운 추억도 모두 시간의 강물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영이 이미 와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요? 우리가 만난 지 6개월 된 날이야. 서영이 깜짝 놀랐어요. 도연이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아버지, 서영아, 이 6개월 동안 정말 행복했어. 25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어서. 저도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가게 문을 열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지만 도연에게는 매일이 소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서영아, 오늘도 예쁘네. 국밥 하나 주세요. 손님들의 밝은 인사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도연은 국물을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붐볐어요. 도연과 서영은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박영수도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나와서 도움을 주었어요.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네. 박영수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손님들이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아니야, 서영이 때문이지. 이 아이가 워낙 정성스럽게 대하니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상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했어요.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나서 도연은 다시 전주천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서영이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뭐 하실 거예요? 내일도 오늘처럼 살겠지.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딸과 함께 가게에 가고 손님들 맞이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산책하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정말 좋네요. 그래,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야. 남부시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야간 포장마차들이 준비를 하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상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겨운 시장의 밤 풍경이었어요.
도연은 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곳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삶터가 되었습니다. 서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버지, 행복하세요? 서영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너 같은 딸이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저도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럴 거야. 분명히 영희도 우리를 보며 웃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25년간의 그리움과 외로움이 모두 사라진 미소였습니다. 남부시장의 불빛 아래 아버지와 딸은 행복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다시 만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뵐게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